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경기도 수원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6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32년 동안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결근을 안 하셨어요. 32년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요. 태풍이 와도 나오셨고, 폭설이 쏟아져도 나오셨어요.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구 부를 뻔했는데, 그냥 진통제 먹고 수업 들어가셨대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빈 교실을 줄 수 없다고 하셔서요. 수업 준비도 어마어마하게 철저하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날 밤에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프린트해 오셨어요. 그게 30년이 넘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참고서를 몰래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고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 돈으로 대신 내주셨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어른이 됐겠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퇴직하시던 날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졸업한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꽃다발 들고 왔고 현수막이 학교 입구에 걸렸어요. 선생님, 32년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악수를 하면서 박 선생님 같은 교육자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대요. 그날 집에 돌아오시면서 박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오늘만큼은 일찍 주무실 것 같으셨대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박 선생님은 혼자 안방에서 계산기를 꺼내셨어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평생 모은 저축이 얼마인지 다 더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봤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6이면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잘하면 그 이상도요. 그 30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생활비가 매달 얼마고 나이 들면 병원비가 더 늘어날 텐데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집 수리비가 갑자기 나오면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가 안 맞아요. 그 순간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3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잘못 사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보다 더 성실하게, 더 헌신적으로 사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32년 무결근, 자기 돈으로 아이들 챙기고, 가족 위해서 평생 일하시고, 이분이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방법은 알았는데, 돈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니 대표입니다. 저는 2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어요. 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금융회사 대표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그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부자도 만났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만났고,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부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노력이나 성실함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돈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어요. 박 선생님처럼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채워드릴 거예요. 지금 예순이 넘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 이유도 오늘 숫자로 보여드릴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박 선생님처럼 계산기 두드리면서 새벽에 잠 못 자는 일 없애드릴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분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복권을 샀어요.
웃음이 나오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웃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3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노후 걱정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만 분의 1이에요. 벼락에 맞을 확률이 복권 당첨 확률보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하철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 중에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사회가 금융 교육을 안 해줬고, 잘못된 방향으로 저축하라고 가르쳤고, 투자는 위험하다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예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한 분에게라도 닿아서 그분의 노후가 달라진다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어려운 금융 용어를 쓰지 않겠어요.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숫자가 복잡하지 않아요. 계상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내일 바로 쓸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자,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특별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이에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요.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축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금융 교육을 못 받으셨을 뿐이에요. 오늘 여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이에요. 원금 보장 보험이나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따르신 거예요. 근데 그 안전함이 사실은 돈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고 있어요. 오늘 그 대안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분들이에요.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셔서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요.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그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녀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요.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데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오늘 영상이 그 점검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시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왜 잘 알려지지 않았냐면요. 이 내용들이 알려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회사, 은행, 사교육 업체들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원금보장보험에 돈을 넣어두고 학원에 돈을 쏟아붓는 게 좋아요. 그게 그분들한테 수입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어떨까요? 그 돈이 ETF로 가면 수십 년 뒤에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금융 지식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해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거나 오늘 배운 걸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한 분이 더 알게 되면 그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 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질까?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회원국 중 몇 위인지 아세요? 1위입니다. 어르신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계세요. OECD 평균이 약 15%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어요. 그것도 몇 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최상위권. K-팝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드라마가 넷플릭스 차트를 흔들고 있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인기예요. 전쟁 직후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6, 7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라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지가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보여요. 첫 번째 이유, 노동만 일했고 자본은 30년을 잠만 잤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동이에요. 내 몸과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 받는 거죠. 직접 움직여야 돈이 생기는 구조예요. 또 하나는 자본이에요. 내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저 혼자 굴러가면서 불어나는 거예요. 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못 일해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쉬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본은요, 24시간 일해요. 365일 쉬지 않아요. 내가 자는 새벽 3시에도 일하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일하고, 내가 제주도 여행 중에도 일합니다. 명절에도 일하고, 태풍 때도 일해요. 이게 자본의 힘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직원 한 명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직원은 24시간 365일 일해요.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고, 야근 수당도 안 받아요. 아프다고 결근한 적도 없어요. 월급도 필요 없어요. 어디 가겠다고 이직하지도 않아요. 이 직원이 누구냐면요. 바로 투자된 돈이에요. 내가 투자해 놓은 돈이 그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내 대신 24시간 일하면서 돈을 불려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직원을 평생 재워뒀어요. 은행 예금 통장 안에, 원금 보장 보험 상품 안에, 이자율 1%짜리 적금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30년을 재워뒀어요. 그 직원이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누워만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본인은 3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자본이라는 직원은 적금 통장 안에서 32년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2배의 짐을 진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주식은 도박이라는 잘못된 교육.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어딜 가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했다가 집 날린 사람 봤어. 불로소득은 부도덕한 거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진짜지 투자로 번 돈은 떳떳하지 않아. 이 생각이 정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두 곳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요. 유럽도 그래요. 중국도 요즘은 달라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주식이 뭐냐고 물으면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산다는 게 뭔 뜻이에요? 삼성전자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영업 직원들, 공장 직원들 수십만 명이 내 자산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박이에요? 이건 소유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이 생기냐고요? 그건 주식을 도박처럼 쓰기 때문이에요. 올랐다 싶으면 팔고 내렸다 싶으면 손절하고 리딩방에서 알려준 종목 쫓아다니고 그렇게 쓰면 잃어요. 그건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오늘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 부자처럼 보이려다 부자가 못됐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OECD 통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최상위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이 어디 갔냐고요? 자녀 사교육비, 남들이 다 타는 차, 백화점 브랜드 제품, 친구들 모임에서 쏘는 밥값,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는 지출들. 이 돈이 전부 어디 갔냐면요. 부자들 통장으로 갔어요. 명품의 회사 주주들이 배당받았고, 대형 학원 운영자들이 건물 샀고, 외제차 브랜드들이 성과급 챙겼어요. 여러분은 소비자가 됐고, 그들은 자본가가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쓰는 거 좋은 거예요. 문제는 순서예요.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 써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쓰고 남은 걸로 투자하려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 순서 하나가 3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두 분이 있어요. A는 매달 50만 원을 ETF에 투자해요. B는 매달 50만 원을 외식이나 쇼핑했어요. 한 달 차이? 별거 외교 없어요. 1년?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30년 후에요? 연 7% 기준으로 계산하면 A는 약 6억 원을 갖게 됩니다. B는요? 밥 먹은 기억은 있는데 통장에는 없어요. 딱 50만 원 차이가 30년 동안 쌓이면 6억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복리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싶어요. 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안 해줬냐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보면요. 미적분을 가르쳐요. 삼각함수를 가르쳐요. 적분을 가르쳐요. 영어 독해도 가르치고 화학 반응식도 가르쳐요. 그런데 복리계산은 안 가르쳐요. ETF가 뭔지 안 가르쳐요. 연금저축이 뭔지 안 가르쳐요. 세금 환급이 뭔지 안 가르쳐요. 왜일까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그 목표가 좋은 직원을 양성하는 거였거든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 회사에 다닐 사람, 자본가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 교육 시스템은 처음부터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시민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요. 우리는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박 선생님도 여러분도.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오늘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 노동만 일했고 자본은 잠을 잤다. 이걸 이해하려면 돈의 특성을 알아야 해요. 돈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잠자는 모드랑 일하는 모드예요. 은행 예금은 잠자는 모드예요. 이자율이 1% 되잖아요. 물가가 연 2 내지 3% 오르는데 이자가 1%면 사실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반면에 투자된 돈은 일하는 모드예요. 연 7%, 연 10%로 굴러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분이 있어요. A는 매달 50만 원을 은행 예금에 넣었어요. 이자율 2%. B는 매달 50만 원을 ETF에 투자했어요. 연 수익률 7%. 둘 다 30년을 했어요. A는 3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총 납입금 1억 8천만 원에 2% 이자 복리. 약 2억 4천만 원이에요. B는요? 연 7% 복리로 30년, 약 6억 원이 넘어요. 같은 돈, 같은 기간, 같은 꾸준함인데 결과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돈이 일하게 했냐, 재워뒀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투자 대신 예금을 선택하냐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잃을까 봐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면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잃었냐면요. 주식을 도박처럼 썼기 때문이에요. 당이 타이밍을 노리고 사고 팔다가 잃은 거예요. ETF를 장기로 적립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예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의 뿌리가 바뀌어요. 두 번째 이유, 주식은 도박이라는 잘못된 교육.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전쟁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어요. 기업은 정부가 밀어주고 국민들은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구조예요. 그 과정에서 금융교육이 빠졌어요. 일하고 저축하고 국가를 믿으면 된다는 교육은 있었는데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한다는 교육은 없었어요.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국민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요. 그 차이가 지금 노후 준비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못 배웠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가야 해요. 세 번째 이유, 부자처럼 보이려다 부자가 못됐다. 이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왜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잘 보이려는 소비를 많이 하냐면요. 유교적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전쟁 후 극심한 빈곤을 겪어서 잘 사는 것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결과는 같아요. 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학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면요. 남들이 다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한다는 심리예요. 우리 애만 못하면 안 된다는 불안이에요. 차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냐면요. 직급에 맞는 차를 타야 한다는 체면 때문이에요. 브랜드 제품을 왜 사냐면요. 내가 그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마케팅이 활용하는 심리예요. 명품 브랜드들이 광고에서 뭐라고 해요? 이걸 가진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줘요. 그 특별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함의 실체는 뭐냐면요. 그 명품 회사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살 때마다 루이비통 주주들 통장에 돈이 들어가요. 그게 진짜 부자들의 시스템이에요. 소비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해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내가 명품을 살 때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소비자에서 소유자로 바뀌어야 돼요.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 사람에서 루이비통 주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루이비통의 모회사 LVMH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소비자를 그만두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만지고 버리고 쓰고 걱정하는 돈. 근데 돈이 진짜로 뭔지 생각해 본 분은 많지 않아요. 돈은 교환의 도구예요.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랑 소금 10근을 바꾸는 방식으로 거래했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금을 쓰고 금이 무거우니까 종이 화폐를 쓰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뭐냐면요. 국가가 이 종이가 10,000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약속한 거예요. 종이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국가의 신뢰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일하게 해야 해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돈을 기업에 투자해야 그 돈이 자라요. 씨앗을 서랍 안에 넣어두면 씨앗이에요. 심어야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넣어두면 돈이에요. 투자해야 돈이 자라요.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본가와 노동자예요. 자본가는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분배를 받아요. 노동자는 자본가가 만든 기업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고요? 자본가예요. 왜냐면 자본가는 여러 곳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에도 투자하고
현대차도 투자하고 애플에도 투자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돈 벌고 현대차에서 돈 벌고 애플에서도 돈 벌어요. 세 곳에서 동시에 수입이 들어와요. 노동자는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두 직장을 동시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본가는 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요. 여러분도 자본가가 될 수 있어요. ETF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 200개 기업의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도 이익 받고 현대차에서도 이익 받고 200개 기업 전체에서 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게 ETF 투자의 마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부자들이 이걸 왜 일반인들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들만 알면 좋지 않나요? 사실 부자들은 바라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투자를 잘 배우는 걸. 왜냐면 지금 시스템이 부자들한테 유리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소비만 하면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주식은 위험하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상이 그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일은 계속하되 동시에 투자를 해서 자본가의 이익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 독립의 방법이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오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성과도 좋으셨어요. 퇴직할 때 퇴직금도 꽤 받으셨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첫째 아이 결혼 자금으로 1억, 둘째 아이 전셋집 보증금 보태는데 5천, 집 리모델링 하는데 3천.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국민연금이 있긴 한데 한 달에 90만 원이에요. 거기에 저금리 예금이자 조금.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잘 해줬더니 내 노후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원망은 못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자식들 위해 닥 주고 나서 정작 본인 노후가 빠듯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러니죠? 자식들 위해서 다 썼더니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금융교육의 부재예요. 이분이 30년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한테 주는 돈 중에 절반만 ETF에 투자했더라면요. 지금쯤 배당 수입이 매달 수백만 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금융교육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20년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제가 아는 두 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두 분 다 50살에 퇴직했어요. 같은 회사를 25년 다녔어요. 수입도 비슷했어요.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70살이 된 두 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A씨는 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경쟁업체가 생기고 배달 앱 수수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줄기 시작했어요. 결국 7번째 해에 문을 닫았어요. 퇴직금은 다 들어갔고 빚도 조금 생겼어요. 지금 A씨는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이주오신데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B씨는 어떻게 했냐면요. 퇴직금을 셋으로 나눴어요. 3분의 1은 ETF에 투자했어요. 3분의 1은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예금에 뒀어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몸이 허락할 때까지만 하고 싶어서요. 20년이 지난 지금요. ETF와 배당주에서 매달 200만 원 넘는 패시브 인컴이 들어와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B씨는 일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두 분의 차이가 뭐였냐고요. 퇴직금을 어디에 썼냐의 차이예요. A씨가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어요. 치킨집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셨거든요. B씨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퇴직금을 투자에 썼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요. B씨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 모아둔 돈이 있으신 분들,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트 2. 복리의 마법 아인슈타인이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것 퀴즈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A안은 지금 당장 10억 원을 드려요. B안은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2배씩 불어나는 돈을 30일 뒤에 드려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이요. 아니면 100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2배씩 30일이요. 결정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퀴즈를 수천 명한테 냈는데요. 열의 7은 A를 골라요. 10억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100원이 뭐가 되겠냐 싶죠. B안이 30일 뒤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30억 원입니다. 100원이 30일 만에 530억이 돼요. 못 믿겠으신 분들 직접 따라와 보세요. 첫째 날 100원, 둘째 날 200원, 셋째 날 400원, 넷째 날 800원, 다섯째 날 1600원, 열째 날 5만 1200원, 15째 날 164만 원, 스무째 날 5200만 원, 25째 날 16억 원, 30째 날 530억 원. 처음 열흘은 5만 원이에요. 별거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스무째 날 갑자기 5천만 원이 되고 30째 날에는 530억이 돼요. 이게 복리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알려진 말이 있어요.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낸다. 복리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달리니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100만 원에 연 10% 달리면 첫 해 10만 원, 둘째 해 10만 원, 셋째 해 10만 원, 30년 후에 100만 원 더하기 30 곱하기 1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이에요. 복리는 이제도 이자가 붙어요. 100만 원에 연 10% 복리면 첫 해 끝에 110만 원, 둘째 해에는 110만 원에 10%, 11만 원 붙어서 121만 원, 셋째 해에는 121만 원에 10%, 12만 1,000원 붙어서 133만 1,000원.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요. 10만 원이랑 12만 1,000원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3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 30년, 100만 원이 400만 원, 복리 30년, 100만 원이 얼마가 될까요? 달리의 4배가 아니에요. 복리 30년, 연 10%면 17배가 넘어요. 1,700만 원이 넘습니다. 달리는 400만 원, 복리는 1,700만 원. 같은 100만 원인데, 같은 30년인데, 같은 10%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기 때문이에요.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고, 그 합쳐진 금액에 또 이자가 붙고, 그게 또 합쳐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요. 산 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려요. 처음엔 작아요.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굴러가면서 눈을 묻혀요. 커지면 더 많은 눈을 묻혀요. 더더 커지면 더더 많이 묻혀요. 산 아래 도착하면 엄청난 크기가 되어 있어요. 투자가 그래요. 처음 몇 년은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커져요. 자, 이제 현실적인 숫자로 볼게요. 매일 2배가 되는 건 없어요. 그건 사기예요. 근데 연 7에서 10%는 현실에서 가능해요.
미국 주식시장 S&P 500의 10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매년 정확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는 30%가 오르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20%가 되기도 해요. 근데 20년, 30년을 쭉 보면 연평균 7에서 10%예요. 계산해 볼게요. 25살에 매달 30만 원씩 연 7%로 투자 시작, 65살에 은퇴, 40년이에요. 총 납입금 40 곱하기 12 곱하기 30만 원은 1억 4,400만 원. 그런데 연 7% 복리로 40년 굴리면요. 7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납입금의 5배가 넘어요. 같은 조건으로 35살에 시작하면요. 30년, 총 납입금 1억 800만 원. 결과는 3억 5천만 원 정도예요. 25살 시작 7억 8천만 원. 35살 시작 3억 5천만 원. 딱 10살 차이인데 돈은 2배 이상 차이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25살에 넣은 30만 원은 40년을 굴러요. 35살에 넣은 30만 원은 30년밖에 못 굴려요. 그 10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50이 넘었는데, 나는 벌써 60인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어요.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에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55살에 시작 75살까지 20년. 매달 50만 원, 연 7%, 총 납입금 1억 2천만 원. 결과는 2억 6천만 원이 넘어요. 20년 동안 내 돈이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60살에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60에 시작해서 75살까지 15년만 해도 매달 50만 원, 연 7%면 1억 5천만 원 가까이 쌓여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그리고 복리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끝으로 갈수록 더 많이 불어요. 30년 투자해서 마지막 10년에 불어나는 돈이 앞에 20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가장 단맛을 못 먹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폭락할 때 팔고 싶어져요. 당연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복리를 이해하면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주식이 30% 폭락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히려 더 사야 해요. 세일이 난 거니까요.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 50% 할인할 때 어떡해요? 더 많이 사잖아요. 주식도 폭락하면 세일하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으로는 무섭죠. 그래서 투자는 공부보다 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멘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요. 파트 2 심화 72의 법칙과 실전 복리 계산 복리를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72의 법칙이에요.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연수익률이 7%면요. 72 나누기 7은 10.3년. 약 10년이면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연수익률이 10%면요. 72 나누기 10은 7.2년. 약 7년마다 2배가 돼요. 반대로 은행 이자율이 1%면요. 72 나누기 1은 72년. 72년을 기다려야 2배가 돼요. 지금 60이신 분이 은행 이자로 2배를 만들려면 132살이 되어야 해요. 그게 예금의 현실이에요. 반면에 연 7% ETF 투자는 10년마다 2배예요. 60에 시작해서 70에 2배, 80에 4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돈인데도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이제 실제 시나리오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 하나, 50살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걸 연 7%짜리 ETF에 한 번에 넣으면요. 70살이 됐을 때 2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5천만 원 곱하기 연 7%, 20년 복리 약 1억 9,3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20년 만에 2억 가까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넣어두기만 했는데요. 은행에 넣어두면요. 연 2% 20년 약 7,400만 원이에요. 7,400만 원이랑 1억 9,300만 원, 1억 2천만 원 차이예요. 이게 어디서 나냐면요. 어디에 두냐의 차이예요. 시나리오 2. 매달 30만 원씩 20년을 투자해요. 총 납입금은 7,200만 원이에요. 연 7% 복리로 20년이면요. 약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납입금의 2배가 넘죠. 시나리오 3. 지금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 손자 이름으로 매달 5만 원씩 투자해요. 손자가 25살에 사회에 나갈 때 얼마가 돼 있을까요? 매달 5만 원 곱하기 25년 곱하기 12달. 총 납입금은 1,500만 원이에요. 연 7% 25년 복리면요. 약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1,5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어요. 손자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4천만 원을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손자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복리를 이해하면요. 소비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져요. 오늘 3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요. 이게 30년 후에 200만 원이 될 돈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물건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쓰는 돈이 미래에 얼마를 포기하는 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걸 쓰자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라질 유행에 돈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고 남은 걸 투자하는 거예요. 복리를 막는 3가지 적 복리의 힘을 알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혜택을 못 받냐고요. 3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적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이죠. 복리가 돈을 불려주는데 동시에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를 깎아요. 연 7%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 3%를 빼면 실질 수익률이 4%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예금만 하면 물가가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예금 이자율이 1%인데 물가가 3% 오르면 사실상 마이너스 2%예요. 돈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해요. 그게 ETF가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세금이에요.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붙어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를 쓰면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율이 3에서 5%로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돈이 세금 없이 복리로 자라다가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거예요. 이게 연금저축펀드의 진짜 힘이에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3번째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싶어요. 본능이에요. 주식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요. 욕심이에요.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떨어질 때 팔면 손해를 실현하고 복리 사슬이 끊겨요. 오를 때 더 사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생각 없이 기계처럼 사세요. 감정을 배제하는 게 투자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3가지 적을 알고 대비하면 복리의 힘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복리 심화, 배당 재투자의 마법.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ETF의 배당 수익률이 연 2%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20만 원의 배당이 나와요. 이 20만 원을 그냥 쓰면요. 2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 끝이에요. 이 20만 원을 다시 ETF에 넣으면요.
다음 해에 이 20만 원도 배당을 낳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10년 후에 배당 재투자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1,000만 원을 연칠 퍼센트 수익률에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10년을 가면요. 약 2천만 원이 돼요. 2배가 된 거예요. 배당을 매년 써버리면요. 약 1,6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차이예요. 배당 재투자 하나로. 30년으로 늘리면 이 차이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은퇴 전까지는 배당금을 쓰지 말고 다시 넣으세요. 배당이 배당을 낳고 그 배당이 또 배당을 낳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파트 2 추가 이 복리를 실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복리의 힘을 실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50살에 처음으로 ETF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매달 20만 원씩. 처음 1년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하는 수준이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불어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2년차 되던 해에 코스피가 크게 떨어졌어요. 이분 계좌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떨어졌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달에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회복했을 때요. 그 많이 넣은 달이 제일 수익이 좋았어요. 이게 적립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이분이 15년이 지난 지금은요. 65살이 됐는데 그 계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됐어요. 왜냐면요. 그동안 배당도 재투자했고 몇 번의 조정 때마다 조금씩 더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살에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40살에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50에 시작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언제 시작하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복리의 진짜 묘미는 기다리는 맛이에요. 처음에는 계좌를 자주 확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안 보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열어보면요. 엥? 이게 이렇게 됐어? 그 순간에 놀라움이 있어요. 씨앗을 심고 매일 쳐다보면 자라는 게 안 보여요. 한 달 뒤에 보면 쑥 자라 있잖아요. 투자도 그래요. 매일 확인하면 변화가 안 보여요. 그런데 1년, 2년 뒤에 보면 확연히 달라져 있어요. 그게 복리의 맛이에요. 파트 2 추가 3, 지금 당장 복리 계산 해보기,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달 투자 금액 곱하기 월수 곱하기 특정 배율이에요. 연 7%로 20년 투자하면 납입금의 약 2배 반이 돼요. 연 7%로 30년 투자하면 납입금의 약 4배가 돼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시를 몇 가지 드릴게요. 예시 하나. 매달 30만 원씩 20년. 총 납입금. 30 곱하기 240달은 7,200만 원. 연 7% 20년 복리 결과 약 1억 5천만 원 초과. 납입금 대비 2배 이상이에요. 예시 둘. 매달 50만 원씩 15년. 총 납입금. 50 곱하기 180달은 9천만 원. 연 7% 15년 복리 결과 약 1억 5천만 원 초과. 납입금 대비 역시 2배에 가까워요. 예시 셋. 매달 10만 원씩 30년. 총 납입금. 10 곱하기 360달은 3,600만 원. 연 7% 30년 복리 결과 약 1억 2천만 원.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이에요. 주목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예시세처럼 매달 아주 작은 돈도 30년이면 큰 돈이 돼요. 매달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3,300원.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그게 3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이 돼요. 이게 복리가 하는 마법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시든 작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빨리 시작할수록 시간이 더 길어지고 시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강해져요.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오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성과도 좋으셨어요. 퇴직할 때 퇴직금도 꽤 받으셨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첫째 아이 결혼 자금으로 1억, 둘째 아이 전셋집 보증금 보태는데 5천, 집 리모델링 하는데 3천.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국민연금이 있긴 한데 한 달에 90만 원이에요. 거기에 저금리 예금이자 조금.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잘 해줬더니 내 노후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원망은 못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자식들 위해 닥주고 나서 정작 본인 노후가 빠듯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러니죠? 자식들 위해서 다 썼더니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금융교육의 부재예요. 이분이 30년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한테 주는 돈 중에 절반만 ETF에 투자했더라면요. 지금쯤 배당 수입이 매달 수백만 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금융교육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20년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제가 아는 두 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두 분 다 50살에 퇴직했어요. 같은 회사를 25년 다녔어요. 수입도 비슷했어요.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70살이 된 두 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A씨는 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경쟁업체가 생기고 배달 앱 수수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줄기 시작했어요. 결국 7번째 해에 문을 닫았어요. 퇴직금은 다 들어갔고 빚도 조금 생겼어요. 지금 A씨는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일찍 오신데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B씨는 어떻게 했냐면요. 퇴직금을 셋으로 나눴어요. 3분의 1은 ETF에 투자했어요. 3분의 1은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예금에 뒀어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몸이 허락할 때까지만 하고 싶어서요. 20년이 지난 지금요. ETF와 배당주에서 매달 200만 원 넘는 패시브 인컴이 들어와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B씨는 일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두 분의 차이가 뭐였냐고요. 퇴직금을 어디에 썼냐의 차이예요. A씨가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어요. 치킨집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셨거든요. B씨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퇴직금을 투자에 썼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요. B씨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 모아둔 돈이 있으신 분들,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